우선 자본시장연구원의 개원 기념 세미나를 축하드립니다. 세미나 주제인 글로벌 리퀴디티와 정책 대응에 논의하기에 앞서서 우선 현재 전 세계 경제 상황하고 IMF가 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잠깐 업데이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가장 최근에 7월에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4.9% 성장하고 미국 경제는 마이너스 8%, 유럽은 마이너스 10.2%, 아시아는 마이너스 1.6%, 한국은 마이너스 2.1%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저희가 10월 달에 이 전망치를 업데이트할 거기 때문에 지금 세컨드 쿼터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아직 결론을 말씀드리기에는 워낙 각 나라마다 상황이 서로 달라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약간 전체적인 큰 픽처를 말씀드리면 세컨드 쿼터까지의 에코노미 퍼포먼스를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과 유럽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훨씬 회복 속도가 빠른 편이라서요. 중국은 확실하게 양의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트렌드가 계속된다고 하면 미국, 유럽, 중국의 경우에는 아마 저희들이 이 전망치를 좀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머징 마켓을 보게 되면은 지금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또 인디아, 필리핀 이런 데서는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벽하게 컨트롤되지 않아가지고요. 경제가 오히려 더 나빠질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지금 어느 쪽으로 이 전망치가 바뀔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저희가 세컨드 쿼터까지 넘버가 저희들이 전망한 치하고 굉장히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다시 이 코비드 사태가 다시 세컨드 웨이브가 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전망을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볼 때 이 전망을 하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몇 가지 중요한 언서튼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vaksin이 어느 정도 언제까지 빨리 딜리버리 될 거냐 이게 굉장히 큰 언서튼티입니다. 시장은 지금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은 훨씬 더 이 vaksin이나 이 트리트먼트가 올해 연말까지 가능할 거라는 데 대해서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마켓 프라이스,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격이 훨씬 저희들 경제 전망치보다는 훨씬 좋게 나와서 저희가 이걸 리얼 섹터와 파이낸셜 섹터의 디스크레펀스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일 vaksin이나 트리트먼트가 연말까지 개발이 된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겠죠. 근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만일에 이런 개발이 딜레이가 되면 시장 실망으로 인해서 가격이 크게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서 다시 세컨드 웨이브가 시작돼서 리커버리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 언서튼티는 미국 지금 선거가 11월 달에 있는데 특히 미국과 중국의 이 지오폴리티컬 텐션이 이제 트레이드를 넘어서 테크놀로지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가지고 이 지오폴리티컬 텐션이 어떻게 계속 전개될지 이것이 또 하나의 언서튼티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언서튼티를 고려하고 특히 좀 더 좋은 방향으로 vaksin이 발견되다든지 아니면 트리트먼트가 나와서 지금 코비드 상태가 호전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아시아 경제는 성장 회복 속도가 늦을 거라는 좀 더딜 거라는 게 저희가 프로트랙티드 리커버리라고 얘기하는데 더딜 거라는 것이 걱정입니다. 상대적으로 아시아가 지금 컨테인먼트를 잘해가지고 이 다른 지역보다 이 코비드 영향이 좀 적은 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회복 국면을 생각하면은 여러 이유로 좀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의 많은 나라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 경제가 좀 다운사이드로 가면서 따라 수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는 많은 아시아 EM이나 로우 인컴 컨트리들이 투어리즘하고 리미턴스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vaksin이 발견되더라도 인터내셔널 트래블이 금방 다시 시작되든지 해서 투어리즘이 금방 회복이 빠를 거라는 가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경제가 금방 회복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시아의 많은 경제들이 폴리시 스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제한되어 있다는 건데요. 지금 참고로 이 슬라이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를 보면 이 슬라이드가 2020년, 2021년, 2022년 IMF의 전망치에서 프라이빗 섹터와 퍼블릭 섹터가 그로스에 컨트리뷰션하는 정도를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2020년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빨간색이 이 퍼블릭 섹터의 컨트리뷰션인데요. 그리고 파란색이 프라이빗 섹터의 컨트리뷰션인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파란색, 프라이빗 섹터 컨트리뷰션은 네거티브인 반면에 빨간색은 이 그로스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다 퍼블릭 섹터입니다. 즉 2020년의 성장률은 거의 그 정부 주도로 이끌어왔다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망치의 가정은 2021년을 보면 파란색, 프라이빗 섹터의 그로스 컨트리뷰션이 양으로 확 바뀔 거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박신도 생기고 그동안 밀렸던 펜트업 디맨드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프라이빗 섹터 그로스가 테이크 오버 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세컨 웨이브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 박신 같은 게 딜레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과연 프라이빗 sek터, 퍼블릭 섹터 레드 그로스에서 프라이빗 섹터 레드 그로스로 금방 변화할 수 있느냐. 만일에 그렇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 뭐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고 돈을 풀어도 좀 문제가 없는 선진국에 비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정말 다시 또 그 2020년에 성장률을 유지하듯이 정부 지출이라든지 뭐 중앙은행의 역할로 의해서 계속해서 스티뮬러스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면에서 굉장히 저희가 아시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일에 성장률이 더디어지면 이 피스컬 펄러시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이 선진국에 비해서 적은 아시아의 나라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에 대한 그 디맨드, 중앙은행이 좀 더 과감한 정책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정부 국채를 직접 사준다든지 우리가 머니타이제이션이라고 하죠. 또 과거 얘기한 피스컬 도미넌스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 과감한 중앙은행의 역할을 요구하는 그런 폴리티컬 프레셔가 굉장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 생각에는 상황이 잘 돼서 뭐 지금 같은 현 상황에서 계속 개선이 된다면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에는 많은 이머징 마켓의 아시아 이머징 마켓 역시 선진국의 중앙은행이 하는 걸로만 알려져 있던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그러니까 네거티브 인트레스트 레이트 폴리시라든지 QE라든지 yield curve control이라든지 크레딧 쉐어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그 각 장단점이 뭐고 이걸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코비드하고 관계없이 지금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좀 내려가고 있고 이 세큘러 스태그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에이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세큘러 스태그네이션 문제도 지금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어떻게 하면 그 센트럴 뱅크 인디펜던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언컨벤셔널 모니터리 팔러스를 이머징 마켓에 맞게끔. 왜냐하면 선진국들은 기축통화를 갖고 있으니까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자유롭잖아요. 근데 기축통화가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QE를 한다든지 하기는 굉장히 제한이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정책을 자기 상황에 맞게끔 조정해 나갈 수 있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금 코비드가 시작한 이후에 처음 시작한 각국의 정책은 일단 이 경제의 폭락을 막고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블랭킷 서플러스 스티뮬러스라고 그러는데 그냥 일단 그 기업이 망가지고 경제가 작동을 중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돈을 지원하고 정부 지출을 늘리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두 번째로 만약에 저희들이 이 스티뮬러스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타겟해서 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코비드 이후에 경제가 어떻게 갈 건지. 그래서 사실 투어리즘이라고 하더라도 뭐 여러 인더스트리가 있겠습니다만 코비드 이후에 장기적으로 살아남지 않는 인더스트리도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경제 구조가 바뀔 텐데 그래서 이게 말하기는 쉽지만 어떻게 하면 코비드 뒤에 일어날 새로운 경제 스트럭처에 맞춰서 거기에 이 자본, 리소스가 어떻게 리얼로케이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블랭킷 서포트로부터 어떻게 하면 타겟티드 서포트로 가느냐. 그래서 어떻게 시장 메커니즘 이용해서 잘할 수 있냐는 것들이 큰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은 좀 약간 많은 이머징 마켓 컨트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많은 로우 인컴 컨트리들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퍼시픽 아일랜드 컨트리라든지 이런 데는 투어리즘에 의존해가지고 살아왔던 데인데 이런 데는 지금 2, 3년 동안 거의 비즈니스가 없을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로스 모델이 그냥 아예 사라져버린 거죠. 이런 나라의 경우에는 인터내셔널 서포트가 굉장히 필요해서 선진국이나 이런 데에 대한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그런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프닝 리마크로
현재 저희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상황과 폴리시 챌린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의 괴리 현상은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난 후에 더 심화된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글로벌 유동성 문제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후에는 계속되었던 문제인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는 코비드 이후의 정책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글로벌 유동성 문제는 저희들이 too low for long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후에 계속해서 되고 있다가 이제 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유동성을 보면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에 보다시피 이 슬라이드 왼편이 G10 센트럴 뱅크가 에셋 사이즈를 얼마나 증가시켰는지 보여주고 있는 건데 보시다시피 2009년 이후로 계속해서 늘어오고 있다가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길 때 급격히 올라서 지금 여기 6 트릴리언이라고 써 있는데 7 트릴리언에 가까운 정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점프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실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뒤에 QE나 이런 걸 한다 할 때 각국이 이제 언젠가는 그 엑지스 팔러스를 할 거다. 그래서 이 밸런스를 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해가지고 유동성이 계속 풀린 거죠. 그래서 낮은 이자율이 지금 거의 뭐 마이너스 이자율이 지금 기본적으로 선진국에서는 거의 되고 있고 지금 이것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난 다음에는 이 오른쪽 그래프가 보여주시피 전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하면 양면의 칼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경제가 안 좋아지고 글로벌 커뮤니티도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이 늦었기 때문에 뭔가 계속 스티뮬러스 해줄 필요가 있어서 이자를 낮게 가져가는데 코비드가 일어나니까 지금 당장 리퀴디티 공급해야 되고 막 이제 그렇게 사는데 이것이 뒤에 이 포텐셜 리스크를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두 가지 문제가 보통 저희들이 이렇게 낮은 이자율을 계속 가면 두 가지 리스크를 보통 많이 생각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다 그런 우려와 다음에 리스크 테이킹이 일어나서 이 리스크 얼로케이션이 잘못될 거라는 얘기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참 이게 퍼즐인데요.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전혀 좀 잘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금방 늘어나서 경제가 불안정해질 거라는 얘기는 이머징 마켓에서는 물론 조금 설득력이 있는 경우인지 모르지만 더 이상 많이 걱정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리스크 테이킹이 많아거나 이 에셋 프라이스 미스얼로케이션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을 하는데요. 이 슬라이드가 지금 보여다시피 한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가지 에셋 프라이스의 평균과 비교해서 보면 최근에 2020년 세컨 쿼터의 이 프라이스 레벨을 보면 거의 다 이 프라이스가 거의 상한에 이 프라이스가 굉장히 오버스트레치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퀴티뿐만 아니라 론드 뭐 전체 그렇고 이 뭐 대부분의 선진국이나 이 중요한 이머징 마켓이 그렇고요. 특히 저희들이 이 MSCI 프라이스 인덱스하고 센트럴 뱅크 밸런스시 얼마나 늘어났나 정도를 보면 포지티브한 이 슬롭 관계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보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스티뮬러스 쓴 것 자체가 가격에 많은 스트레치라는 데 영향을 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코비드 상태하고 지금하고의 좀 차이점,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의 차이점은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있었을 때는 이머징 마켓은 덜 영향을 받지만 선진국 자체가 파이낸셜 마켓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거기서 QE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돈이 풀었더라도 거기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리스크 투자가 안 일어나고 되게 돈이 많이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09년도에 이 QE가 시작되고 막 그럴 때 브라질이라든지 다른 데서 이게 뭐 익스체인지 정책이냐 너희 뭐 선진국 달러 디프리시에이션 시키고 우리는 어프리시에이션 영향력 있냐 막 이런 논쟁이 막 있었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20년 코비드 상태에서는 QE가 선진국에서 동일하게 했지만 아시아나 많은 나라에서도 역시 센트럴 뱅크가 익스펜션을 했고 또 이 리스크가 전 세계에 공통된 거다 보니까 캐피탈 아웃플로우가 아시아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났었어요. 그 정도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이 오른쪽을 보시면 캐피탈 아웃플로우 이 움직임을 보면은
2020년 들어서 굉장히 급격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4월 달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이 마켓이 굉장히 나쁘고 다시 캐피탈 아웃플로우가 아시아 쪽에서 일어나면은 거시적인 위험이 있지 않겠냐. 그런데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EM 포트폴리오 플로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차이나로 들어가는 캐피탈 인플로우는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아 쪽에서 빠지는 것은 오른쪽 그래프 맨 밑에 있는 부분인데요. 확 빠졌다가 지금은 스테빌라이즈 된 상태입니다. 이게 더 빠지진 않는데 스테빌라이즈 했지만 다시 회복되는, 중국을 빼고 나면 회복되는 국면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 보면 이 스테빌라이즈 시키는데 큰 영향을 준 것이 저희는 페드 수합이 처음에 4월 달에 굉장히 이 캡틴이 빠져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미국이 지금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페드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수합 라인을 제공했고, 그다음에 다른 이머징 마켓에도 리퍼 퍼실리티를 제공하면서 달러 리퀴티를 좀 해주겠다. 그리고 또 아까 그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센트럴 뱅크의 리퀴티 인젝션이 정도가 뭐 그레이저한 까지 확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로벌 리퀴티가 충분해지면서 달러 리퀴티가 지금 4월 이후에 안정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계속될 거냐? 계속됐으면 좋겠고요. 저기지만 지금 문제는 만일에 이 코비드가 세컨드 라운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박싱이나 이런 것이 디벨롭먼트가 좀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 프라이스 이때까지 에셋 프라이스가 오버밸류 된 것이 아니냐, 프라이스 코렉션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분명히 조정이 있겠죠. 그래서 우선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국내 자국 화폐로 표시한 파이낸셜 마켓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문제 하나하고 달러 리퀴티가 어떻게 될 거냐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전 세계 지금 주식시장 이런 것이 다 커넥트가 되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있게 되면은 많은 나라가 공통적으로 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달러 리퀴디티는 제 생각에는 나라별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뱃이 많거나 폴린 엑스체인지 리저브가 적은 나라, 특히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이제 페드가 수합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큰 안정장치가 되는데 만약 그런 걸 갖지 못한 나라들 경우에는 갑자기 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가 어떻게 되냐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코비드가 있기 전부터도 로우 인트레스트 레이트 인바이러먼트가 계속되면서 그 하이힐드 본드 마켓이 굉장히 많이 컸고요.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레버리지 론 마켓이 선진 중심으로 굉장히 커졌고 이런 것들을 CLO나 이런 걸 통해서 시큐리타이제이션을 해서 인슈런스 컴퍼니라든지 난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인지 이 섀도우 뱅킹이라고 하죠. 뭐 이런 데가 다 서로 나눠갖고 그래서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때는 모기지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라 레귤레이션 통해서 막으려고 했는데 로우 인트레스트 인바이러먼트가 계속되다 보니까 서치 포 일드가 계속되는 가운데서 이런 리스크 인베스트먼트가 상당한 정도 증가해 왔다. 최근 코비드 전에도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하우스홀드 뎃이라든지 코퍼레이트 뎃도 굉장히 많이 증가됐고요. 그런 와중에서 이미 제가 이 그래프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에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코퍼레이트 본드가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최근에 디폴트가 된 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저희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가 2009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났을 때 지금 굉장히 바 높이가 제일 높죠. 그러니까 코퍼레이트 디폴트가 가장 컸었는데 그 다음에 좀 안정되다가 최근 2020년 들어와서 거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리스크 테킹이 많아지고 그래서 지금 낮은 이자율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와중에도 지금 이미 그 디폴트는 많이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걱정은 낮은 이자율이 계속되다 보니까 뱅크 프로피터빌리티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넷 인트레스트 마진이. 근데 이게 흥미로운 사실은 이자율이 내려가고 있는 국면에서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이자율이 하락하면서 가지고 있는 에셋의 캐피탈 게인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뱅크 프로피터빌리티가 유지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계속 그 사이 지금 한 10년째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바닥을 쳤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수준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캐피탈 게인은 안 생기고 낮은 이자율이 계속되면서 넷 인트레스트 인컴 마진이 굉장히 적고 그걸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 코스트나 이런 걸 줄이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4월 달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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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뱅킹 섹터의 사운드니스가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네거티브 인터레스트 레이트라든지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 계속되면 뱅크 프로피터빌리티가 어떻게 될지가 좀 걱정스러운 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일본의 예인데요. 이 차트에서 보다시피 일본이 네거티브 인터레스트를 가장 오래 한 나라가 지금 이번적으로 일본이잖아요.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일본의 로컬 뱅크들이 지금 프로핏 마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보다시피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오디너리 프로핏이라는 네거티브 코어 프로핏이 것이 이 로컬 뱅크는 50% 정도가 지금 네거티브 프로핏을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가 에이징이라든지 세큘러 스태그네이션 저희가 일본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낮은 이자율이 계속됐을 때 뱅크가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이자율이 내려가면서도 약간 그 여러 가지 캐피탈 게인을 얻을 수 있는 추세가 있었죠. 내려가는 추세였으니까. 근데 그것이 굉장히 낮게 그냥 스톡돼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 뱅크 섹터 프로피터빌리티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걱정은 이 그래프가 보이다시피 이제 코비드 상태로 인해서 그로스 레이트가 낮아지고 디폴트가 생기고 그러면은 건전하게 보였던 은행도 프로피터빌리티 이런 것이 더 디폴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우려가 많고요.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은 지금 아까 보다시피 이 레버리지 론이라든지 아까 이 하이힐드 본드 마켓 같은 것이 커지면서 CLO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서로 막 다 쉐어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커넥팅성이 굉장히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현 상태에서 이 악화될 경우에 이 non-banking 지금 은행은 그래도 캐피탈 규제가 굉장히 강화돼가지고 그래도 여력이 좀 있다고 보는데 이 non-banking financial institution이 만일에 CLO라든지 이런 거가 계속 아까 얘기한 대로 디폴트 레이트가 커지면 어떻게 버텨나갈 수 있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 우리가 리스크 얘기하죠. 근데 지금 딜레마는 뭐냐면 그럼 이런 리스크 때문에 이자를 올려야 되느냐.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경제가. 그렇다고 이자를 더 낮춰야 되느냐. 해도 지금 제로 이자율로 하기 때문에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레귤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이 건전성 규제나 이런 걸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지금 코비드 상태가 이렇게 되고 있다 보니까 랜딩도 인커리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리스크는 있는데 지금 당장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만 모니터리 폴리시 노멀라이즈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책 당국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게 쉽습니다. 이게 위너와 루즈를 잘 판단해서 리소스가 좋은 데로 잘 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말이 쉽죠. 근데 어려운 상황이라 지금 그게 이제 각국이 처한 폴리시 딜레마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는 에셋 프라이스는 분명히 더 높은 수준에 유지될 것 같고요. 이 디폴트가 있기 전에는.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얼마나 오래될지 그래서 하드랜딩이 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되는 그런 매크로 프루덴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모니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 세계가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아시아 선진국 경우에는 제로 로우 바운드 이미 도달했다고 했기 때문에 언컨벤셔널 폴리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의 많은 이머징 마켓들은 아직도 컨벤셔널한 폴리시 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지금 낮고 글로벌 리퀴디티가 굉장히 많아서 컨벤셔널 모니터리 폴리시 툴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도 아직 조금 더 남아있다. 그렇게 보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이 좀 더 나빠지면 분명히 센트럴 뱅크가 더 피스칼 리소스를 더 써야 된다. 센트럴 뱅크도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피스칼 에이전시하고 중앙은행과의 분명히 갈등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나라 전체 입장을 보면은 돈을 써야 되는데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재정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이 데피시트 커지면은 크레딧 레이팅이 좀 낮아질 거다.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반면에 중앙은행을 통해서 하면 중앙은행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간접적으로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직접 가버먼트 본드를 사준다. 이렇게 하면 모니타이제이션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정부에 의해서
중앙은행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 그동안 많이 키워온 센트럴뱅크 인디펜던스를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센트럴뱅크 인디펜던스를 유지하면서 그걸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전에는 당연히 피스칼 도미넌스는 없어야 된다는 게 기본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그 중앙은행이 안 도와주면은 버짓 뎁스 너무 커지게 되면은 크레딧 레이팅이 나빠지고 이러면 중앙은행도 뭔가 역할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 2009년 이 글로벌 금융위기 뒤에 그렇게 했던 정책이 과거의 이 프레임워크에 의존해서 센트럴뱅크 인디펜던스나 이런 걸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고 기업을 살려주고 뭐 이런 유동성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월스트리트를 많이 도와주고 오히려 이 리얼스트리트는 도와주지 않았다 이런 비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지금 각국의 센트럴뱅커들이 굉장히 언더 프레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생각을 지금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더 한 번 더 샥이 와서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단기적으로 재정을 좀 더 쓰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경제가 나빠지면 할 수 없이 지금 당장 그 경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런 재정 정책의 기원을 그렇게 할 때 그것이 거의 다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건 단기적인 지출로 늘리는 거죠. 이것이 뭐 그 재정 지출한 것이 퍼머넌트하게 돼서 장기적으로 이게 재정 적자를 누리거나 그러지 않게끔 단기적으로 누리도록 어디다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재정 적자가 늘어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피스칼 컨솔리데이션을 가져올 거냐라는 그런 피스칼 룰에 대한 그런 커미트먼트가 좀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리퀴드 서포트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센트럴뱅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센트럴뱅크의 역할 중에서 이 여러 정책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 그 장점과 단점이 뭔지 분석을 좀 많이 해봤어요. 네거티브 인트레스트 팔러시, 그다음에 어셋 펄처스를 얘기하는 QE, yield curve control, 그리고 이제 크레딧 레이팅, 크레딧 서포트 이런 걸 분석을 해봤는데 저희 생각에는 아시아의 경우에는 저희가 뱅크 중심의 경제고 일본의 예를 들다시피 네거티브 인트레스트 팔러시를 너무 가기에는 한계가 있고 뱅크의 프로피터빌리티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yield curve control이 그래도 프라이스 메커니즘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yield curve control을 통해서 좀 중장기 이자율을 좀 조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이 리퀴디티를 공급해주는 그것이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하나는 프라이스 메커니즘이라는 거 그래서 퀀티티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프라이스 메커니즘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yield curve control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하나의 단점은 양이 얼만큼 그 가격을 통해 조절하기 위해서 양이 얼마나 늘어나야 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아시아에 많은 경우에는 자본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중앙은행이 조금만 개입을 해도 가격이 많이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도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필요하면 yield curve control 중심으로 더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게 좋은 거가 프라이스 메커니즘에 직접적으로 프라이머리 마켓에 들어가서 정부 채권 이런 걸 직접 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컨더리 마켓에 사주는 거기 때문에 센트럴뱅크 인디펜던스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도움도 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 슬라이드가 코비드 사태 이후에 지난 6월 달까지 각국이 재정 정책을 어느 정도 했는지를 그래프로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above the line fiscal measure라는 것이 얘기하는 전형적인 재정 지출을 보통 얘기하고요. 이 below the line fiscal measure라는 것은 이 정부가 뭐 산업은행 이런 걸 통해서 캐피탈 인젝션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지급 보증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그런 매저입니다. 선진국 경우에는 전통적인 그 재정 지출 증가 규모나 이 below the line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독일의 경우에는 두 개를 합하면은 거의 40% GDP의 40%의 피스칼 익스펜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도 지금 거의 한 15% 정도 이렇게 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순수한 재정 지출 증가는 3.1%고 지급 보증이라든지 캐피탈 인젝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 것이 9.7%에서 한 13% 정도 이렇게 지금 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다른 이머징 마켓, 인디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다른 데를 보게 되면 그 규모가 작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 재정을 얼마나 쓸 거냐는 결국은 그 나라에 기축통화가 있느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거 했을 때 장기적인 피스컬 콘솔리데이션 어떻게 가져올 수 있냐 이런 것이 다 고려사항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한 재정 스티뮬러스 양은 뭐 적당한 수준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 다시 코비드가 2차가 시작돼서 이게 잘 컨트롤되면 좋은데 만약 경제가 더 나빠진다 그러면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재정을 더 쓰는 건 불가피할 겁니다. 그리고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재정만 가지고 이걸 다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히 폴리티컬 프레셔가 있을 거고 센트럴뱅크 인디펜던스를 상하지 않는 한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한 예가 미국의 케어스 액트인데요. 미국의 케어스 액트 같은 걸 보면 중앙은행이 리퀴디티 공급하는데 거기다 공급한 스몰 앤 미디엄 엔터프라이즈를 도와주기 위해서 공급한 거가 거기서 한 20%인가? 가 처음에 그 first loss가 생기면 그것을 트레저리가 가져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만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first loss는 피스컬 에이전시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센트럴뱅크가 도와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클리어한 리스크 쉐어링 룰을 도입해가지고 중앙은행과 센트럴뱅크가 다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안도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중앙은행은 리스크를 전혀 테이크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제 예외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써야 되는 그 정책 스티뮬러스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도 필요한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하나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경제가 나빠지면 재정 지출을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 뒤에는 이 재정 지출의 증가가 기본적으로 단기적이고 일시적이고 그 다음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쓰는 거고 끝나고 나면은 다시 스트럭처럴한 재정 적자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그리고 또 어디다 쓰느냐도 중요하고요.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많이 늘렸는데 재정 지출한다고 하면서 마치 스트럭처럴한 거에다 집어넣어서 저는 가장 대표적인 얘기로 이럴 때 퍼블릭 섹터 워크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늘려가지고 늘렸다. 한 번 증가된 퍼블릭 sek터 워크들은 절대로 안 줄어들거든요. 그럼 이것은 크게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보면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뭐 선진국은 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데 우리는 지금 40%밖에 안 되니까 또 여력이 있는 거 아니냐. 제가 그래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한 2년 전에 한 리서치라 조금 업데이트된다 아마 큰 트렌드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국민연금이라든지 사회보장제도를 지금 수준으로 그대로 둔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우리가 고령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뭐 복지제도를 더 이상 확대 안 한다고 치고 현 상태를 복지제도 수준을 유지한다고 할 때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대 GDP 대비율이 어떻게 되냐를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 두 번째 오른쪽에 두 번째 있는 그래프가 보여주는데 지금은 40% 선에 있지만 이것이 2030년 되면은 50% 이상으로 올라가고요. 2050년 되면 100%로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금 안 올릴 수 없다는 거죠. 만일에 유지한다면. 우리 지금 더욱더 복지 더 늘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앞으로 지금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력이 있으니까 더 지금 팍 써도 돼. 라는 얘기는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래서 지금 제가 분명히 구별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신문에 이런 글을 쓰다 보니까 아니 단기적으로 쓰라면서 재정 피스컬 스티뮬러스 하라면서 왜 그냥 당연하죠. 단기적으로 피스컬 스티뮬러스 해야 되는데 경기를 위해서.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어떤 피스컬 컨솔리데이션에 대한 룰도 필요하고 세금을 올릴 수 있는 올려야 되고 이걸 필요한 세금의 양은 한두 개 세금을 올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떻게 올릴지 이런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완전히 지금 어느 정치인이 세금 올리는 얘기를 하기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를 안 하지만 사실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 에이징 문제 때문에 두 가지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이 피스칼 문제. 그래서 이게 계속 에이징이 되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어떤 세금을 올리고 어느 정도까지를 그렇다고 계속 복지를 무한히 누리게 되면 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 어떤 수준에서 복지와 세금의 증세의 그런 타협점을 찾을 것이냐. 그게 큰 재정 문제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세큘러 스태그너시나 이 에이징 문제가 되면서부터 이 파이낸셜 마켓, 특히 뱅킹 섹터의 프로피터빌리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때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